K뷰티에서 영업이익 1위 기업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APR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매출 5,934억 원, 영업이익 1,523억 원을 벌었어요. 영업이익률이 25.6%입니다. 화장품 회사가 냈다고는 믿기 어려운 숫자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 경기도 평택에 공장이 있어요. 화장품 공장이 아니라 기계 공장입니다. 연간 800만 대를 찍어내겠다고 지은 공장이죠. 화장품 회사가 왜 기계를 만들까요? APR이라는 이름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큐브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APR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상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APR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한 비중 89%입니다. 국내는 1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K뷰티 대표 기업들은 한국에서 브랜드를 키우고 해외로 나갔죠.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회사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보죠. 화장품은 자기가 만들고 기계나 부속품은 남에게 맡깁니다. 본업이 화장품이니까요. APR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화장품은 외부 제조사에 맡기고 기계는 자기 공장에서 직접 찍습니다. 상식과 거꾸로죠. 그런데 이 거꾸로가 이 회사의 이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구조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힌트만 드리면 이 회사가 통제해야 했던 건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APR은 뷰티 디바이스 회사구나. 절반만 맞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을 쪼개보면 화장품이 4,526억 원으로 76.3%, 디바이스는 1,327억 원으로 22.4%예요. 매출의 4분의 3이 화장품입니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매출의 22%밖에 안 되는 기계를 만들려고 왜 공장을 3개나 지었을까요? 여기가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PR에게 기계는 팔아서 남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손님을 들여보내는 문이요. 면도기와 면도날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면도기는 싸게 팔거나 거의 공짜로 주고 평생 사야 하는 면도날에서 돈을 버는 구조죠. 프린터와 잉크도 같습니다. APR은 이 구조를 화장품에 옮겨왔습니다. 기계가 면도기고 화장품이 면도날이에요. 이 구조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 APR의 영업이익률은 6.6%였습니다. 흔한 화장품 회사 수준이죠. 2023년 19.9%, 2025년에는 23.9%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은 2016년 308억 원에서 2025년 1조 5,273억 원이 됐어요. 9년 만에 50배입니다. 2024년 2월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약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약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습니다. 매출이 1년에 2배씩 뛰는 성장, 그리고 그 와중에 오히려 좋아진 이익률이요. 보통 이 둘은 같이 안 갑니다. 성장하려면 마케팅비를 쏟아야 하고 그러면 이익률이 깎이니까요.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상충을 피했는지 이해하면 반복 구매를 만드는 구조가 보입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대학생 2명 이야기부터 해보죠. 상장 2년 반 만에 시가총액이 8배가 된 배경도 결국 그 구조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의 한 지하 사무실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다니던 김병훈,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다니던 이주광, 두 사람은 스타트업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 김병훈 대표는 창업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알림앱, 커플앱을 만들었고 2013년에는 캠퍼스 데이팅 앱을 냈습니다. 넉 달 만에 3,500건의 소개팅을 성사시켰는데도 접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았거든요. 이 실패에서 그가 얻은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원래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른 게 화장품입니다. 경쟁자가 수천 개인 완전한 레드오션이었어요. 대신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달 돈을 쓴다는 것.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대신 그 안에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팔기로 한 겁니다. 첫 브랜드는 에이프릴 스킨이었습니다. 무기는 딱 하나, 페이스북이었어요. TV 광고도 홈쇼핑도 없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에서 인기 있던 인물들이 제품을 쓰는 영상을 올리고 그게 뉴스피드에 퍼졌습니다. 지금은 흔한 방식이지만 2015년에는 새로웠어요. 결과는 3년 만에 매출 650억 원, 2016년 회사 전체 매출은 308억 원이었습니다. 광고비를 넣으면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즉시 확인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이럴은 남의 알고리즘 위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정책을 바꾸면 매출이 흔들려요. 둘째, 신뢰 문제입니다. 뉴스피드에 반복해서 뜨는 리얼 후기 광고에 사람들이 피로를 느꼈고 진짜 후기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쉽게 잊힙니다. 이 회사도 그럴 운명이었어요. 2016년 7월 두 번째 브랜드 메디큐브를 냅니다. 피부 고민을 겨냥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였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화장품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제조는 위탁 공장이 해주고 성분표는 공개되고 잘 팔리는 제품은 반년 안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브랜드 하나로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방어할까요? 성분표를 베끼는데 필요한 건 돈도 기술도 아니고 그냥 시간입니다. 답은 기계였습니다. 2021년 무렵 회사는 메디큐브 AGR이라는 홈 뷰티 디바이스 라인을 밀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합니다. 피부과에 가서 받던 관리를 집에서 하게 해주자. 고주파나 미세전류 같은 기술을 손에 쥐는 크기로 줄인 기기들이죠. 대표 제품 부스터 프로는 지금까지 200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디바이스 전체로는 누적 6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발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기계를 산 사람들이 화장품을 계속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계를 쓰려면 전용 앰플이나 젤을 발라야 합니다.
기계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쓰지만 거기에 바르는 건 다 쓰면 또 사야 하죠. 기기가 집 화장대에 놓여있는 동안 이 회사 화장품은 계속 팔립니다. 광고를 새로 하지 않아도요. 이게 얼마나 강한 구조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APR의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74% 늘었습니다. 회사가 밝힌 성장 이유가 바로 디바이스 고객의 재구매였어요. 기계 판매가 늘면 시차를 두고 화장품 매출이 따라오릅니다. 그리고 누적 디바이스 판매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성장 엔진의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메디큐브는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점유율 14.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뷰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갑자기 팔린 배경에는 케이팝과 드라마도 있지만 유통 경로가 완전히 바뀐 게 더 큽니다. 미국 소비자도 이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삽니다. 여기서 이익률의 비밀이 나옵니다. 화장품을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 매장에 넣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채널에 따라 20%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반면 자기 사이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직접 팔면 수수료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화장품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어디서 파는지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APR은 처음부터 직접 파는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앞에서 본 락인입니다. 보통 화장품 회사의 고민은 이번 달에 산 사람이 다음 달에도 살까입니다. 그래서 매달 광고를 새로 만들어요. APR은 그 고민을 기계로 대신 풀었습니다. 기기를 산 사람은 그 기기에 맞는 화장품을 사게 되고 브랜드를 바꿀 이유가 줄어듭니다. 광고로 매달 다시 설득하는 대신 화장대에 놓인 기계가 대신 설득해주는 구조죠. 고객을 붙잡는 비용을 광고비에서 설비로 옮긴 셈이죠.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일하는 쪽으로요. 변곡점은 2024년 2월입니다. 코스피에 상장했어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넘긴 25만원,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약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시장은 이 회사를 유행 타는 화장품 회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매출이 1조 5,273억 원, 전년 대비 111% 늘었고 영업이익은 3,654억 원으로 198% 늘었습니다. 같은 해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3,358억 원, LG생활건강 뷰티 부문은 영업손실이었어요. 화장품 업계 영업이익 1위가 이때 바뀝니다. 폭발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은 2,485억 원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25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회사 하나가 한 나라에서 분기에 2천억 원 넘게 화장품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회사의 국내 매출 비중은 11%입니다. 한국 회사인데 사실상 미국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강점이자 뒤에서 볼 약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입니다. 올해 메디큐브는 미국 뷰티 편집샵 얼타의 1,400개 매장에 들어갔고 이어서 미국 내 3,200개 규모의 대형마트 매장 공급이 추진됐습니다. 코스트코 입점도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세포라를 통해 17개국 약 450개 매장에 깔렸고 인도에서는 현지 1위 뷰티 플랫폼 나이카와 손을 잡았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매장에 데려가는 순서죠. 경쟁사가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가 평택에 있습니다. APR은 2023년 디바이스 생산 공장을 세우고 2024년에는 제2캠퍼스를 준공했습니다. 연간 800만 대 생산 능력을 목표로 했어요. 화장품은 위탁 제조로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전자기기는 그게 어렵습니다. 설계, 인증, 품질, 애프터 서비스가 다 걸려있죠. 남들이 못 만드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진짜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을 다시 보면 화장품 4,526억 원, 디바이스 1,327억 원, 나머지 81억 원입니다. 겉으로 이 회사는 뷰티 디바이스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건 기계니까요.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화장품입니다. 유명한 것과 돈 버는 것이 다른 회사. 이게 이 사업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착시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계는 고객을 데려오고 붙잡는 장치. 화장품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통로. 기계 한 대가 팔릴 때 회사가 얻는 건 그 기계 마진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화장품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듭니다. 문을 남이 관리하게 두면 안 되니까요. 아까 말한 거꾸로 된 구조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익률 25%는 어디서 나올까요? 마케팅비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씁니다. 판매 관리비 절대 금액은 2020년 1,469억 원에서 2025년 8,051억 원으로 5.5배 늘었어요. 그런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8%에서 52.7%로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광고를 줄여서 이익을 만든 게 아니라 광고보다 매출이 더 빨리 커져서 이익이 남은 겁니다. 가치 사슬에서 이 회사가 앉은 자리도 봐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는 전문 제조사가 맞습니다. 이 위탁 제조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한 자릿수입니다. 반면 브랜드와 채널을 쥔 APR은 20%대를 냅니다. 같은 제품 하나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죠. 제조를 안 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 이익이 큰 자리를 골라 앉은 선택입니다. 브랜드사와 제조사의 이익률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업계에서 흔한 그림입니다. 재고와 마케팅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다르니까요. 이제 공정하게 약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집중입니다. APR 매출의 90% 이상이 메디큐브 한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브랜드 하나에 회사 전체가 걸려 있어요. 두 번째, 지역 집중입니다. 해외 비중 89%, 그중 미국이 절대적입니다. 환율도 그대로 실적이 됩니다. 달러가 10% 떨어지면 매출이 8%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의 대가죠. 세 번째는 관세와 재고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화장품과 기계의 관세 민감도가 다릅니다. 전자기기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재고도 늘고 있어요. 2024년 1,097억 원에서 2025년 1,655억 원으로 51%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형 매장에 들어간 직후 품절이 날 정도였으니 안 팔려서 쌓인 재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수요가 꺾이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기계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씁니다. 교체 수요가 매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새 기기를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관문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도 갈립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가 27만원대부터 51만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같은 회사를 보고도 결론이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낙관하는 쪽은 미국 오프라인 채널과 유럽 인도 확장을 봅니다. 신중한 쪽은 K뷰티 유행의 수명과 브랜드 집중을 봅니다. 회사가 제시한 올해 목표는 매출 2조 1천억 원, 지난해보다 약 40% 성장입니다. 이 사례에서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반복 구매는 좋은 제품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가 만듭니다. 고객이 다시 오게 하려면 매달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APR은 후자를 골랐습니다. 관문을 기계로 잡고 소모품에서 회수하는 방식이요. 커피머신과 캡슐, 프린터와 잉크가 다 같은 논리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파는지보다 어디서 파는지가 이익률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유통수수료 20%대와 한자릿수 수수료의 차이는 원가 절감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과 그 제품이 어떤 경로로 팔리는지를 설계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회사가 앞쪽에만 힘을 쏟고 뒤쪽은 남에게 맡깁니다. 제품이 아니라 판매 경로를 바꿔서 이익률을 만든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집중은 속도를 사고 리스크를 팝니다. 브랜드 하나, 시장 하나에 몰아넣으면 자원이 흩어지지 않아 빠릅니다. APR이 9년 만에 매출 50배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 그 하나가 흔들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다각화는 느리지만 안전하고 집중은 빠르지만 취약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갈림길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성장 쪽 시나리오는 미국 대형 매장 진입이 실제 매출로 확인되고 유럽과 인도에서 두 번째 미국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위기 쪽 시나리오는 K뷰티 유행이 식고 비슷한 기기가 더 싸게 쏟아지고 메디큐브 하나에 걸린 무게가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서둘러 브랜드와 지역을 넓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PR은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화장품을 계속 사게 만드는 기계를 파는 회사입니다. 화장품은 남이 만들어도 되지만 그 기계는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매출의 22.4%밖에 안 되는 사업에 공장을 3개나 지은 이유가 그겁니다. 기계는 상품이 아니라 이 회사의 진입장벽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문을 잡은 회사는 언젠가 더 좋은 관문에 밀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음에 어떤 문을 만들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는 기계 때문에 계속 사고 있는 소모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